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2023년 1월이 됐잖아요. 1월이 되면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잘못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에서 어떤 경우에 추징을 하는지, 특히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이 100만 원 이하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실무적으로 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못 갖췄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어떤 건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흔히 이제 인적 공제라고 그러는데요. 인적 공제는 다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다시 나뉩니다. 이 인적 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면은 연말정산할 때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고요. 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만 70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부양자거나 이러면은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 추가 공제가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 경로 우대 공제는 10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먼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은 장애인 등록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있죠. 장애인 진단을 안 받아가지고 장애인 등록증은 없는데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비록 장애인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판단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장애인 공제를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우대 공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연도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022년도에 만 7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이 추가 공제 대상자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 공제 150만 원도 적용해주고 추가 공제 금액도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기도 하면서 만 70세 이상 넘은 분이다. 그리고 소득도 없다. 그러면은 우선 기본 공제 150만 원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은 연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려면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대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150만 원을 해줍니다. 나이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은 15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으면은 나이가 몇 살이 되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 배우자는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배우자 외에 다른 부양가족들 있죠. 대표적인 게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거든요. 여기 직계존속은 나이 요건이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은 다 1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직계비속은 보통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은 만으로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득 금액은 똑같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나랑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를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형제자매도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본인 외의 나머지 자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은 나이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은 반드시 소득 요건인 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꼭 갖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부양가족이 직장을 다니는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이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으니까 소득만 100만 원이 안 되면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이 재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해가지고 새엄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새엄마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을 했어도. 단 우리 아버지가 새엄마랑 같이 살고는 있는데 민법상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런 걸 사실혼이라고 그러죠.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거냐? 그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관계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근로소득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사실상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요. 우선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있죠.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은 이 근로소득자하고 같이 안 살아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이 근로소득자하고 같이 안 살면은 생계를 같이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같이 안 살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아요.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이 직계존속인데요. 이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근로소득자하고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주거 형편상 떨어져 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떨어져 살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하고 자녀가 주소를 달리해서 살고 있다.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 부모님을 자녀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때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보통 이제 부모님이 생활하는데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실제 부양을 하는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생활비를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는 거냐? 일부만 지원해도 되는 거냐? 실무적으로 일부만 지원해줘도 이 부양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계산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부양가족 공제가 여기 인적공제거든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에는 지금 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생 소득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자나 배당소득은 받은 금액 전체 있죠. 그걸 총 수익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다. 내가 별도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타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액이 있죠. 그 매출액을 총 수익금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금액을 발생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걸 기타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가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급여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총 급여가 500만 원이 안 넘으면은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은퇴하고 국민연금 받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또는 뭐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 금액입니다. 이 연금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안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총 연금액은 부모님이 받고 있는 모든 연금액을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2002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납입 기여금이 있잖아요. 그 기여금부터 연금소득이 과세가 되는 거고 2001년 12월 말일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관련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관련된 연금액, 거기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 안 넘어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양도소득이에요. 실무적으로 이제 가장 적발이 많은 게 이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도 이제 연간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여기에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잖아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분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부동산 하나 팔았어요. 2022년에 팔아가지고 차익이 좀이라도 생겼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차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났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1000만 원이고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도 100만 원은 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부모님을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중에 퇴직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하겠죠. 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당연히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좀 전에 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안 넘어야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소득금액 100만 원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 이 소득은 제외하고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주요 소득을 제가 여기다 좀 몇 개 적어봤거든요. 먼저 이자 및 배당 소득 한번 봐볼게요. 이자 및 배당 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죠.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자 소득이 연 1,500 정도 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그 1,500만 원 전액이 다 분리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분리과세 이자 소득 다 차감해버리면은 타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님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다. 그럼 일용근로소득은 다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총 급여가 500만 원만 안 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타소득은 소득 금액 기준으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로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을 낸 거에 대한 총 연금액이 있잖아요. 그 연금액이 516만 6,666원이 안 넘으면은 여기서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해버리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안 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은 그 중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한 국민연금이 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분이 있거든요. 그 국민연금 연말정산 통지서에 보면 그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한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 6,666원이 안 넘는다. 그러면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차감해야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걸 사적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사적연금은 총 받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았다가 추징되는 주요 사례를 좀 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양도소득이라고 설명드렸죠. 2022년에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 내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양도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있으면 다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절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요. 사업소득 중에 인적영역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그러는데 이 프리랜서들은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때 3.3%를 떼고 받거든요. 이제 3.3%를 떼고 받는 이런 분들도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거든요. 총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그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절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 이제 과세분이 있다고 그랬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한 그 연금 수령액, 그 과세분이 516만 6,666원이 넘으면은 이러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도 절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각각 연말정산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도 아버지를 부양가족공제 받고 작은아들도 아버지를 부양가족공제 받는 거예요.
이러면 둘 중에 한 명만 부양가족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 명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구를 부인할 거냐? 우선은 전년도에 공제받은 사람한테 계속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전년도에 둘 다 공제를 안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금액이 더 큰 자, 소득 금액이 더 큰 자가 공제받아야 세제 혜택이 더 클 거잖아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소득 금액이 큰 자를 공제 대상자로 하고 소득 금액이 작은 자한테는 부양가족 공제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또 많이 추진되는 사례가 해외 주식을 양도한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예요. 이 사례 한번 봐볼게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현금 증여를 했어요.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까지 현금 증여해도 증여대상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가 안 나오죠. 그리고 요 2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2022년에 테슬라 주식을 사가지고 차익이 한 3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2천만 원 자녀 이름으로 증여해가지고 차익이 300만 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팔았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세율은 20%거든요. 지방세까지 합하면 22%.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300만 원 발생하면 66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의 부모가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나이가 20세 이하의 자녀니까 얘가 그리고 어디 직장 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학교 다니고 있을 거니까 당연히 부양가족 공제를 아무 생각 없이 받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소득 금액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아까 양도소득도 소득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득 금액이 지금 300만 원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을 넘어 버렸죠. 그러면은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데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추징당할 때 가산세까지 같이 추징당하고 이 부양가족 공제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자녀의 교육비 있잖아요. 세액공제 같은 거 또는 뭐 보험료 세액공제 된 거, 의료비 세액공제 된 거 이런 게 다 부인돼 버려요. 굉장히 금액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은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나이 요건은 배우자는 나이 기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은 만으로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으로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 요건이 되게 중요한데요.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안 넘어야 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기준은 이자나 배당은 전체 받은 금액, 총액을 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그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거기에서 장독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 금액입니다. 그 퇴직금 전액을 100만 원 넘어버리면은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